예, 안녕하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자, 우리 오늘 기본서 다 받으셨죠? 책은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공부할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네, 이 부동산학 개론은요, 자, 민법하고 같이 네, 1차 과목이죠. 어, 네, 1차 과목인데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가 있죠. 시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크게 뭐 시험 제도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우리 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가 있는데 일단 1차 과목이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만 1차가 합격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평균 60점이기 때문에 과목당 60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개론을 70 받고 민법을 50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50, 70, 80, 40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네, 뭐 다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시험 자체를 공부를 하실 때, 네, 그 책 맞아요. 네. 네. 시험 자체를 공부하실 때, 고득점을 너무 노리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70점 정도, 70점도 고득점인가? 그 정도 이렇게 목표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너무 겁을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평균 60점만 넘기면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책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할 텐데 학원에 빠지지 마시고 학원에 결석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학원에 첫째 결석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수업 시간을 최대한 집중하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집에 가가지고 뭐 별도로 공부를 해야지 하고 뭐 집에 가서도 복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학원 수업을 제일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능하시면 다른 생각보다는 수업 자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요, 네, 우리 시험은 10월 마지막 토요일 날 다 있거든요. 1, 2차를 같이 보는데 일단 우리 1차 과목은 아무리 1차가 합격이 돼야 2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1차가 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월 31일까지 1차 과목 점수가 한 50점은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일단 5월 말까지 50점이 목표다. 그러면 우리 50점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데요? 한 3월 달부터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봅니다. 전국 모의고사를.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5월 달에 50점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은 3월 달부터 하는 모의고사를 꾸준히 보셔야 돼요. 3, 4월 달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안 보다가 5월 달에 한번 턱 봤는데 50점 이렇게 잘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내가 20점도 받아보고 30점도 받아보고 10점도 받아보고 이러면서 50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또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칠 때쯤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부터 목표는 5월 말에 50점이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그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책 차례를 한번 볼게요. 차례. 네. 차례를 보시면 자, 그 1편에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 개론은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부분으로. 1편 부동산학 총론하고요. 이 총론에서 두세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에서 세 문제. 그리고 이제 2편에 경제론부터 해가지고 7편에 개발 및 관리론까지가 강론에 해당이 돼요. 강론. 여기서 한 30문제에서 31문제 정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편의 감정평가인데 감정평가에서는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0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세한 문항 개수들은 제가 각 파트 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책을 한번 넘겨볼까요? 네.
자,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자, 그 22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네. 뭐 크게 안 중요합니다. 부동산학의 정의라는 거는 부동산학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건데, 네, 부동산학은 그냥 부동산에 대한 공부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안 중요하고요. 그 밑에 보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네. 네, 여기는 이렇게 네모를 해주세요. 제목에다가. 이 네모는 가능하면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해주세요. 네, 형광펜 적극 추천합니다. 핑크색 추천합니다. 핑크색. 핑크색 없으신 분 다른 색도 괜찮아요. 네, 이 박스 하는 거는 핑크색이나 주황색, 눈에 잘 띄는 색, 잘 띄는 색으로 박스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책에 줄 치세요 하는 이제 말들 지금 할 거거든요. 줄을 칠할 때는 뭐 형광펜보다는 이렇게 뭐 볼펜이나 사인펜을 권장드립니다. 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권장 사항이에요. 그렇게 책을 보기가 좋아요. 편해요. 형광펜에도 괜찮은데 할 거면 이 제목하고 다른 색깔로 하세요. 다른 색깔로. 그러니까 제목과 줄 치는 게 구분되도록. 뭐 저 사람 저런 것까지 얘기하나 싶겠지만, 네, 또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네. 우리 공부도 일종의 기술입니다. 공부도. 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별표합니다. 이렇게. 제가 1월 달부터 우리 1차 과목은 5월 31일 날 50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실전처럼 공부를 합니다. 이제 1월 달부터 바로. 왜냐하면 그래야 5월 달에 여러분들이 50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제가 1, 2월 과정에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네모와 줄을 다 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위주로만 복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제가 네모를 한다는 얘기는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뜻이고, 네모 위에다가 저렇게 별표를 한다는 얘기는 특히 시험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요, 부동산학이 다른 학문과의 구별되는 특성이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종합과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보입니까? 네, 그 종합과학 줄을 딱 칩니다. 종합과학. 그럼 종합과학이라는 게 뭐냐? 종합이라는 거는 다 이렇게 모아둔 거죠. 그래서 종합과학이라는 거는요,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들을 모아서 이루어진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여러 학문의 지원을 받아. 이런 말 보이세요? 네, 거기 줄을 하나 쳐놓을게요. 그러니까 종합학문이라는 거는 여러 학문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법학, 경제학, 경영학, 건축학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종합과학. 두 번째, 응용과학입니다. 자, 우리 교재 23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응용과학이다 돼 있죠. 네, 줄 치세요. 자, 우리 응용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응용과학의 반대말이 순수과학이에요. 순수과학. 순수과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학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연구 목적인 게 순수과학이야. 그런데 이 순수 학문을 인간 생활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그건 응용과학이라 그래요. 순수과학, 응용과학 뜻은 굳이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라는 거고요. 응용과학과 순수과학은 반대니까. 그럼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다, 순수과학이 아니다. 아니라는 그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 응용과학이다 밑에 보니까 순수과학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는 줄치고 별표하세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닌 게 중요해요. 아닌 게.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라고 돼 있네요. 사회과학 줄치세요. 사회과학.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인간 사회와 관계되는, 인간과 관계되는 학문이란 뜻입니다.
그럼 인간이 배제된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을 자연과학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자연과학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네, 줄치고 별표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학은 구체적 경험과학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구체적인 학문이에요. 구체적의 반대말이 뭐냐면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라고도 그러고 뭐 가상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네, 추상적 학문 또는 가상과학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줄치고 별표예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면서 구체적인 학문이에요. 하지만 자연 순수 추상적 학문은 아니다. 이렇게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이게 아니에요. 아닌 게 중요해. 아닌 게 중요해. 네. 자, 됐고요. 그 다음 부동산의 3대 측면인데요. 23페이지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 보기 23. 제가 마스크를 쓰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자, 23페이지 보시면 거기 회색 박스 있죠. 자, 회색 박스에 보시면 제목에 부동산의 복합 개념 3대 측면, 2대 측면 보이세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 네모예요. 이렇게 네모를 하세요. 자,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한 관점에서만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도 생김새를 보고도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도 그 사람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집안을 가지고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도 하나의 관점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관점으로만 그 부동산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부동산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관점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관점으로 부동산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의 3대 측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3대 측면은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할 때 부동산의 3대 측면, 이게 시험에 부동산의 3대 측면이 뭐예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 건 안 물어보지만 부동산의 3대 측면을 알아야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의 3대 측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아시겠죠? 이 기술적 측면을 다른 말로요, 물리적 측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럼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이란 건 뭐냐면 부동산의 형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태. 예를 들어서 저 건물 보니까 5층짜리 건물이구나. 저 건물은 최첨단 건축 기법으로 만든 건물이구나. 저 건물은 지하 4층까지 있구나. 이게 다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게 기술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측면은 형태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다. 유형. 형태를 가지고. 형태. 하지만 여기 법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은 나중에 또 다시 공부합니다. 이 두 개는 형태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형태가 없어요, 얘들은. 무형이야, 무형. 무형의 관점이라고. 그러면 부동산의 3대 측면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지만 부동산을 무형과 유형으로 볼 때는 2대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느냐? 3대 측면 뭐라고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3대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은 유형이다. 이거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기술적 측면은 유형이에요. 유형.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거기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돼 있고 거기 기술적 측면 옆에 유형이라고 돼 있죠. 네, 그 유형 동그라미 딱 하시면 되겠네요. 자, 3대 측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 주체입니다. 경제 주체. 자, 이 부분은 우리 책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요. 27페이지. 예. 27페이지 보면 거기 파란색 박스 있죠. 다른 건 안 봐도 돼. 거기 보면 부동산 활동에 밑에 보니까 활동 주체 보이세요? 활동 주체가 우리 경제 주체 또는 개발 주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에 대해서 본단 말이에요. 주체. 주체라는 거는 어떤 행동을 하는 주인공이야. 주인공. 이 경제 주체 또는 뭐 활동 주체, 개발 주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둘로. 첫째가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럼 공적 주체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정부라는 건 우리 행정부를 얘기합니다. 국토교통부라든지 뭐 해양수산부라든지 보건복지부 같은 행정부.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해요. 뭐 대구, 부산, 이게 사구입니까? 사구청 같은 경우, 뭐 부산시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지자체라 그러고요. 자, 그리고 각종 공사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도시가스공사 이런 공사들 있죠. 네, 공적 주체예요. 이런 공적 주체는 공공부문이라고도 그래요. 공공. 그리고 제1섹터라고 부릅니다. 제1섹터. 섹터라는 거는 이제 부문 이런 뜻이죠. 제1섹터. 자, 사적 주체는요. 개인, 기업, 조합. 특히 조합은 사적 주체에 해당돼요. 조합은. 그럼 사적 주체를 민간이라고도 그래요. 민간. 제 몇 섹터일 것 같아요? 1이 나왔으니까 2가 나오겠지, 그죠? 네, 제 2섹터죠. 그리고 이 민간하고 사적을요, 다른 말로요, 시장이라고도 그래요. 시장이라고 그런다. 시장. 자,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뭐 민관 합동 개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할 수도 있다. 합동으로. 이거는 몇 섹터일까요? 네, 1, 2 다음에 당연히 3이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서 공적 주체가 누굽니까? 사적 주체가 누굽니까? 이런 거 안 묻습니다. 안 묻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개론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근데 여기서 사적 주체를 시장이라고도 한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합동을 하는 거 몇 섹터라 부른다고요?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2섹터로 나온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틀린 거 찾기였는데 그게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는 거는 3섹터다. 정부는 1, 민간은 2, 같이 하면 3. 됐죠? 정부가 2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정부가 1인 거야. 그럼 민간은 2, 같이 하면 3. 네. 자, 경제 주체까지 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세 개 중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 제가 중요하네. 자, 별표를 했죠, 제가? 그럼 이 세 개를 이 세 개 중에서 우선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우리 시험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쉽다, 어렵다? 쉽다. 우리 시험 쉽단 말이야. 우리 시험 쉬워요. 그냥 하는 얘기가 진짜 쉬워.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못 하느냐? 공부 방법을 잘 모르고, 공부의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어요. 그럼 이 세 개가 있을 때 뭐부터 봐야 된다는 거야? 요거. 학문적 성격. 그럼 여기서 뭘 보라고? 요거. 네? 그럼 여기서 뭐 보라고? 요거, 이런 거. 그러니까 중요한 그 포인트를 잘 잡아놓고 그 애를 잘 봐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걸 같이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힘들어. 지친다고. 그리고 자꾸 잊어먹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중요한 것부터 빨리
추려가지고 그것도 빨리 정리를 쫙 해버려야 돼. 자, 이제 경제주체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자, 우리 교재, 네, 24페이지. 이건 자, 지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할 때는 책하고, 우리 지금 책 있죠? 책하고 만약에 필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책하고 노트 딱 2개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어떤 친구가 야 정말 정리가 잘 된 책이 있다면서 뭐 주더라도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요 2개만 딱 보는 거예요. 4월까지는. 아시겠죠? 4월까지. 다른 거 보면 안 돼.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할 때 동영상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요. 동영상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동영상에 너무 의존하지 마.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수업이 중요해. 이 실시간 수업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게 중요하지. 수업 시간에 안 듣고 집에 가서 동영상 보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영상은 어떨 때 보는 거냐면 수업 시간에 내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 복습을 해나가는데 그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원을 결석을 했어요. 그리고 결석할 수가 있죠. 갑자기 집안에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동영상을 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제가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동영상을 봐야지 생각하고 수업을 부실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동영상 많이 보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동영상은 1, 2월 강의 지금 찍고 있잖아요. 자, 1, 2월 달에도 찍고 3, 4월 달에도 찍고 계속 찍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론은 1, 2월 강의를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 2월 강의를 보고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다른 과목 선생님 조언을 들으세요. 저는 제 과목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에도 찍고 3, 4월에도 찍는데 1, 2월 강의를 최소한 2번, 3번 정도 본 다음에 3, 4월 강의를 보는 게 좋다. 1, 2월 강의 한 번 딱 보고 3, 4월 되니까 3, 4월 강의 보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아시겠어요? 1, 2월 강의를 최소한 2번, 3번 정도 본 다음에 3, 4월 강의를 봐라. 아시겠죠? 그리고 처음에 1, 2월 강의를 한 번 볼 때는 정상적인 스피드로 보지만 나중에 볼 때는 좀 1.2배속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보시면 돼요. 집에서 그냥 틀어놓으세요. 계속 그냥 귀에 익힐 수 있도록 설거지 할 때도 틀고 차 타고 갈 때도 틀고 차 타고 갈 때도 그냥 들으세요. 계속. 아시겠죠?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개론하고 민법 같은 경우는 많이 듣는 게 좋아. 하지만 수업이 더 중요하다. 수업이 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네,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자, 우리 책이 지금 24페이지네요. 자, 24페이지 보시면 거기 효율성 원리 돼 있어요. 효율성 원리 네모, 형평성 원리 네모 이렇게. 네. 자, 효율성이 뭐냐? 효율성은요. 한정된 자원의 이용과 관계 있어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자, 여기서는 이제 이용과 관계 있다. 그럼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는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게 효율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자,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 자원을 많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니까. 그죠? 많으면 많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부족하니까 많이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효율성은 자원을 투입할 때는 최소를 투입해라.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를 투입해 가지고 그 대신 결과는 최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최소를 투입해서 최대의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연구하는 게 효율성이에요. 내가 공부할 시간이 하루에 1시간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서 내가 합격을 하지? 이게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최소를 투입해 가지고 최대의 결과가 나오도록 이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효율성입니다.
이해는 되시나요? 자, 그럼 보세요. 최소를 집어넣는데 결과가 최대가 나와. 그럼 이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극대화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효율성은 이윤 극대화 원리인 거야. 이윤 극대화 원리.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 다른 말로 경제 원리라고도 그러고요. 시장 원리라고도 그래요. 시장 원리. 그럼 이 효율성은 아까 이 공공과 민간 중에서 누가 더 중요시 하겠습니까? 그죠? 그 시장 요청을 놨잖아요. 그죠? 민간이 더 중요시 한다고. 민간 부문이 더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민간은 형평성보다는 뭐를 더 중요시한다? 효율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거 기억해 줍니다. 그럼 효율성 파트에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용. 효율성은 이용과 관계에 있다고. 그리고 3번 이윤 극대화 경제원리 시장원리다. 그래서 민간이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평성인데요. 이 형평성은 분배와 관계에 있어요. 분배. 아까 효율성은 이용이었죠. 형평성은 뭐예요? 분배. 그럼 여기서 분배라는 거는 다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공산주의고, 저기서 형평성은 똑같이 나눠주라는 게 아니고요. 저소득층의 배려예요.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 좀 지식이 짧을 수도 있고요. 자기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효율성이 작동하는 시장 원리대로 해버리면 이 사람들 굶어 죽어요. 이 사람들은. 힘이 없단 말이야. 약자란 말이야. 약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좀 나눠주자. 이게 형평성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경제적 약자라든지 저소득층과 관계되는 내용들이 나오면 다 형평성과 관계 있습니다. 형평성과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주택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형평성과 관계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이거는 민간이 중요시할까요? 공공이 중요시할까요? 근데 공공이 중요시하죠. 공공이. 공공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아마 이윤 극대화는 누가 추구한다고? 민간이나 시장이 추구하는 거예요. 민간이나 시장이. 됐나요? 자, 그럼 책 한번 볼까요? 24페이지입니다. 자, 효율성의 원리.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효율성의 원리는 줄칩니다. 경제적 원리로서. 경제적 원리. 그 위에다가 이윤 극대화, 시장 원리 이렇게 적어 두셔도 되겠네요. 노트에 필기됐지만. 자, 그리고 최소의 비용, 시간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원리다. 그러니까 투입은 최소를 하고 결과는 최대가 나오도록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민간 부분에서는 형평성보다 효율성의 이념이 더 중시된다. 보이세요? 네, 거기 줄치고 별표하세요. 시험에 나온 적 있죠? 나온 적 있어요. 지문으로.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우리 문제가 40문항인데 출제자들이 문제를 내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챕터에서, 한 파트에서 한 문제를 통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지문으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하나의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이에요. 지문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꼭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들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경제주체라는 게 한 문제를 이루진 않아. 하지만 지문으로서 아까처럼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는 거는 제3섹터다. 그죠? 이렇게 지문으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뭐 다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럴까봐. 지문으로 하나씩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25페이지 하기 전에. 자, 그러면 효율성과 형평성을 보니까요.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형평성이 떨어져요.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저소득층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형평성을 또 강조하다 보면요. 효율성을 또 추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이런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충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충. 둘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둘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효율성이라는 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건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려고 그러면요. 약자들까지 챙길 수가 없어요. 챙길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형평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추구하면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25페이지. 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입니다. 필히. 네, 메모하세요. 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는 거는요, 연구 방법이란 뜻이에요.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은 많아요. 우리 책에도 보면 일단 6개 정도가 나와 있어요. 6개 정도 나와 있는데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럼 거기서 3번에 종합식 접근 방법 보이세요? 네, 거기 네모하세요. 네모. 그리고 5번에 의사결정 접근법 있죠? 네모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별표 하나씩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종합식 접근법과 의사결정 접근법은 둘 다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이야. 연구하는 방법인데 종합식 접근법이래. 종합식 연구 방법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종합이라는 거는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다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 개를 다. 그럼 뭐를 보느냐? 아까 지워버렸네. 여기가 3대 측면이 있었죠. 3대 측면.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부동산의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거야.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부동산을 연구하자. 이게 종합식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삼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접근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요. 종합식 접근법이란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지문을 안 내요. 왜냐하면 3대 측면 그래버리면 그게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대 측면이라 안 그러고 3대 측면이 아까 뭐였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 그렇게 쭉 풀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종합식 접근법이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대 측면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따로 공부해요. 이걸 복합 개념이라 그래요.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을 복합 개념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종합식 접근법은 복합 개념식 접근법 이래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요. 종합식 접근법 보세요. 양가로 3번 25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보세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보입니까? 네, 줄칩니다. 네, 그리고 이 별표 딱 하나 해놓으세요. 종합식 접근법이 뭐예요? 그러면 네, 부동산학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즉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 방법입니다. 복합 개념에 의한 연구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다른 건 안 봐도 돼요. 다른 건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의사결정 접근법이다. 그럼 여기서도 봅니다. 접근법이라는 거는 다 들어가는 얘기니까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얘네요. 의사결정. 그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접근법은 어떤 의사결정을 가지고 연구하는 방법인가 봐. 그럼 이 어떤 의사결정이냐가 중요하겠네요. 이윤극대화입니다. 이윤극대화. 자, 우리 의사결정 접근법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자기 이윤의 극대화라는 말 보이세요? 네, 줄치고 별표예요. 그래서 의사결정 접근법은요. 인간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야.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한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윤이 극대화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다른 거는 기억할 필요 없고 요 말을 기억하면 돼.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럼 이 의사결정 접근법은 정부와 같은 공적 주체가 중심이 된 연구 방법일까요? 사적 주체, 민간 시장 중심의 연구 방법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책에 있지만 그런 건 줄을 안 쳐도 된단 말이야. 왜? 아까 이거 알면 어디 갔노? 저기 있네. 그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이런 걸 기억해 두면 나머지 걸 공부할 때 편하단 말이야. 편하단 말이야.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시장 중심의 연구 방법이고 사적 주체 중심의 연구 방법입니다. 그렇죠? 시험에 잘 안 물어보지만 혹시나 알아두라는 말이에요. 잘 안 물어보진 않아. 하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책에도 보면 있어요. 우리 책에도 그 동그라미 1번 밑에 특히 서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사적 주체요.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다시 됐습니다. 이 두 개 알면 됩니다, 이제. 다른 거 필요 없다. 자, 27페이지 한번 볼까요? 27페이지 보시면 제가 체크 안 해드린 거는 일단 안 봐도 됩니다. 집에 가서 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잘 체크해드린 것만 많이 보세요. 자, 27페이지. 자, 거기 보면 맨 밑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라고 되어 있죠. 네, 연구 분야가 보면 부동산 결정 분야가 있고 결정의 지원 분야가 있고 기초 분야가 있어요. 굳이 나머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뭐든지 우리가 결정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부동산 결정 분야 그 밑에 의사결정 이렇게 적어놨죠. 그 네 개는 좀 기억해 주세요. 투자, 금융, 개발, 정책. 투자, 금융, 개발, 정책. 보통 우리가 투금, 개정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하죠. 투자, 금융, 개발, 정책은 의사결정과 관계 있다고. 그럼 이제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아까 의사결정 접근법이 있었죠. 이거 의사결정 접근법은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접근 방법, 연구 방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부동산 투자와 금융, 개발, 정책에 대한 것을 연구할 때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겠네. 의사결정 접근법이니까. 그래서 투자, 금융, 개발, 정책 같은 분야에는 의사결정 접근법이 유용해. 그럼 책에 우리 26페이지.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2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이세요? 거기 이런 말이 있네요. 부동산 투자, 개발, 금융, 정책 분야에 응용된다. 여기 어디냐면 의사결정 접근법이거든. 한 페이지 앞에 넘기면 의사결정 접근법 맞죠? 그런 말이 나오네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안 외워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의사결정 파트가 투금 개정이라 그랬으니까 의사결정 분야가 투금 개정이니까 의사결정 접근법과 관계가 있지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다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 연결을 잘 시켜 나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너무 좁게 확 보면 안 돼. 막 눈을 갖다 대고 보이지도 않아. 조금 떨어져서 봐야 돼. 이렇게 떨어져서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야. 아,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이런 거 공부하고 있네. 이 중에서 얘가 좀 중요하다 그러네. 얘하고는 비슷하니까 연결이 되구나.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봐나가야 돼. 공부할 때는 지엽적인 건 지엽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요. 28페이지입니다.
자, 28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고 있죠. 네, 그 네모. 마찬 이렇게 네모. 별표. 얘는 한 개짜리로 나올 수 있어. 얘는. 다음 중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네 가지가 있거든요. 줄치겠습니다.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제목만 기억하면 돼. 이거를 능, 안, 공, 경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노인 공경이 아니고요. 능, 안, 공, 경. 자, 그 다음 거기 능률성의 원칙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소유활동에 있어 가지고는 채유효 이용의 원칙을, 거래활동에 있어서는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응용한다. 이런 말이 있죠. 줄 안 쳐도 돼요. 어디만 줄을 치냐면 채유효 이용의 원칙만 줄 칩니다. 채유효 원칙만. 자, 그러면 이 채유효 이용의 원칙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원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능률성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채유효 이용은 능률성의 원칙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전성의 원칙을 위하여 채유효 이용의 원리를 적용한다. O예요? X예요? X. 공정성의 원칙을 위해서 채유효 이용의 원리를 적용한다. X. 채유효 이용은 능률성과 관계 있다.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32페이지. 자, 부동산의 개념인데 여기는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